청소부 주제에 감히 되들어? 특급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가 청소부 친정엄마의 머리 위로 구정물을 퍼부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흔들림 없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죠. 그때 호텔 회장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구정물을 뒤집어 쓴 바로 그 여자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옆에 있던 친구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체 청소복을 입은 이 여자가 누구였길래 호텔이 발칵 뒤집힌 걸까요? 그리고 이날 이후 시어머니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도심 한복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특급 호텔 로비는 점심 예약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불빛이 사람들 어깨 위로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로비 한가운데 놓인 대형 꽃꽂이에서는 백합 향기가 은은하게 번졌고 프런트 데스크 앞에는 체크인을 기다리는 외국인 손님들까지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조용히 비집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무거운 청소 카트를 밀며 바닥 얼룩을 닦고 있는 여자 영숙이었습니다. 오가는 손님들 발끝을 민첩하게 피하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걸레를 움직이는 손놀림에는 오래된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구석구석 닦아내는 모습에는 누가 봐도 수십 년은 이 일을 해온 사람만이 가진 묵직한 품위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실수로 음료를 흘리면 말없이 다가가 닦아주고 길을 묻는 손님에게는 목례로 방향을 알려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지연은 어머니가 일을 마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지연은 멀리서 바닥을 닦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도 딸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어머니였으니까요.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 쪽을 훔쳐보는 지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안쪽 레스토랑에서 친구 셋과 함께 나오던 시어머니 정숙이 멀리서 영숙을 발견한 겁니다. 웃음꽃을 피우며 걸어오던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발걸음이 딱 멈췄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 끈을 움켜쥐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이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사돈이 청소부라는 말이 새어나가면 자기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친구들 모임에서 다른 사돈 자랑이 나올 때마다 정숙은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모호하게 웃어넘기는 것으로 그 사실을 감춰왔었죠. 그런데 하필 오늘 이 자리에서 들통이 난 겁니다. 친구 하나가 영숙 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너희 사돈 아니야? 결혼식 때 본 얼굴이랑 너무 똑같은데? 정숙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른 친구까지 힐끗 보더니 한마디 거들었죠. 맞는 것 같은데? 너희 사돈이 여기서 일하는 거야? 그 순간 정숙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관자놀이 위로 핏줄이 살짝 도드라지는 게 보일 만큼 안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두 친구의 시선이 영숙과 정숙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그 시선 하나하나가 정숙에게는 바늘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을 겁니다. 정숙은 급히 웃음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사돈이 왜 이런 일을 하겠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날카로운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은 여전히 영숙에게 머물러 있었고 정숙은 점점 조여오는 시선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줄게. 그 한마디를 내뱉으며 정숙은 일부러 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영숙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면 여유 있는 걸음이었지만 그 속에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위험한 결기가 들어차 있었어요. 구두굽이 대리석을 찍는 소리가 또각또각 날카롭게 울렸고 그 리듬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얼굴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삼킨 눈물이 시어머니가 친정. 흉을 볼 때마다 꿀꺽 삼킨 분노가 한꺼번에 목 안쪽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뛰어나가서 어머니를 감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에 며느리까지 끼어들면 어머니가 더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죠. 지연은 주먹을 꽉 쥔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이 영숙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키 높은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죠. 영숙보다 반뼘은 더 높은 눈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정숙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라떼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갈색 커피가 가느다란 줄기가 되어 영숙의 발등 위로 흘러내렸고 방금 말끔히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러 아주 천천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요. 얼음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조용해진 로비에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비릿한 웃음을 입가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여기 담당이면 얼른 닦아야지. 손님들 신발 더러워지면 당신 책임 아닌가? 영숙은 젖은 신발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신발 끝에서 양말 안쪽까지 스며드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는 놀랍게도 흔들림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분노도 비굴함도 아닌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이었죠. 그 흔들림 없는 시선이 오히려 정숙의 자존심을 더 깊이 건드렸습니다. 청소부가 감히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사실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정숙의 콧날이 실룩거렸고 입술 양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며 얼굴 전체가 일그러졌습니다. 정숙은 친구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한 톤 높여서 로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요. 우리 며느리 집안이 원래 이런 일 하는 집안이야. 그 한마디가 로비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손님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고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도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죠. 영숙의 손이 걸레 자루 위에서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서 있었고 입을 꾹 다문 채 정숙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들은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만큼요. 어머니가 평생 묵묵히 견뎌왔을 수모들이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뛰어나가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정숙의 친구들조차 민망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무너진 분노가 멈추는 법을 모르는 것처럼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붙이려는 기세였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정숙의 친구들은 민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고개를 돌려 천장 쪽을 올려다보았고 다른 한 명은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죠. 누가 봐도 이쯤이면 그만두어야 할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정숙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보였어요. 체면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정숙의 눈빛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더 다가가더니 영숙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옷에 꽂혀있던 핀이 뜯겨나갔고 유니폼 천이 살짝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이름표를 손안에서 한번 내려다본 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이름표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딸그락 소리를 내며 굴러갔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구두 끝으로 이름표를 툭 차며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부는 바닥이나 닦으면 되지. 괜히 사람인 척 품이 있는 척 할 필요 없어. 그 말이 로비에 울리는 순간 주변 공기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손님 몇 명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고 프런트 데스크 뒤에 서 있던 직원 하나는 전화기를 든 채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기세가 그만큼 날카로웠으니까요.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연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름표가 뜯기는 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눈앞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죠. 저건 그냥 이름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며 지켜온 자존심 그 전부가 발끝에 차여 나간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영숙은 잠시 바닥에 떨어진 이름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 올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이름표 위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낸 뒤 마치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손안에 쥐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느리고 단정했고 바닥에 무릎을 꿇듯 허리를 숙이면서도 비굴한 기색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이름표를 손에 쥔 영숙이 천천히 허리를 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오늘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목소리를 떨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로비를 가로질러 퍼지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단단하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친구들이 동시에 영숙 쪽을 돌아보았고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경외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문제는 그 반응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청소부 사돈에게 한마디 들었다는 사실이 정숙에게는 차라리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얼굴이 귀 끝까지 붉게 달아올랐고 목 양쪽의 힘줄이 뻣뻣하게 일어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일그러졌죠.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정숙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고 샹들리에 아래 서 있던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한테 목소리를 높여? 정숙의 손가락이 영숙 얼굴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주변 시선이 모이면 모일수록 정숙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빠지면 친구들 사이에서 청소부 사돈에게 당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체면이라는 두 글자가 정숙의 발목을 잡고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이 사람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려 청소 카트를 바로 세우려 손을 뻗었죠. 그 순간 유니폼 바지 끝이 살짝 올라가면서 왼쪽 발목을 감싸고 있는 오래되고 깊은 흉터가 잠깐 드러났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아문살같이 로비 조명 아래에서 희끄무레하게 빛났죠. 지연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릴 적 비가 오는 밤이면 어머니가 유독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이불 속에서 신음소리를 죽이며 다리를 주무르던 어머니의 등.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을 차리던 어머니의 얼굴. 그 흉터가 어디서 생긴 것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어머니가 슬퍼할 것 같아서요. 지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줄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흉터마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발목 쪽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몸에 흉한 상처까지 달고 다니는 걸 보니 살아온 꼴도 뻔하네. 그 말에 영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름표를 뜯겼을 때도 커피를 쏟아부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던 영숙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를 꽉 물며 그 떨림을 삼켰고 다시 청소 카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발이 청소 카트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쇠로 된 카트가 끼익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려났고 카트 위에 놓여있던 양동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양동이 안에 담긴 더러운 걸레 물이 가장자리까지 차올라 사납게 출렁였죠. 회색빛 물이 양동이 밖으로 몇 방울 튀어 대리석 바닥 위에 검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릎 꿇고 닦아야지.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이런 거 아니었어? 그 말이 로비 한가운데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로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저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치솟는 것 같았고 다리가 저절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발 기둥 밖으로. 이제 더는 숨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이 지연 쪽으로 잠깐 눈길을 돌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것도 아니었어요. 시선만 살짝 아주 짧은 순간 지연과 마주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죠. 나오지 마라. 지연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내밀었던 발이 허공에서 멈췄고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숙은 영숙이 끝까지 반항하지 않는 모습에 마지막 불길이 터진 것처럼 양동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이를 악물고 양동이를 들어 올렸죠. 내 주제나 알고 살아. 그 고함과 함께 양동이가 기울어졌고 회색빛 구정물이 영숙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더러운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어깨로, 유니폼 전체로 흘러내렸습니다. 걸레에서 짜낸 물 특유의 텁텁한 냄새가 로비 공기 속으로 퍼졌고 영숙의 발밑에 검은 물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엄마! 지연의 비명이 로비를 찢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외침이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울렸죠.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속삭임도 엘리베이터 벨소리까지 전부요.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구정물을 뒤집어 쓴 영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운 물이 머리카락 끝에서 한 방울씩 떨어져 대리석 바닥 위에 작은 원을 그렸고 그 조용한 소리만이 얼어붙은 로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죠.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구정물을 뒤집어 쓴 영숙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더러운 물이 머리카락 끝에서 한 방울씩 떨어져 대리석 바닥 위에 작은 원을 만들었고 손끝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유니폼 소매를 타고 조용히 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텁텁한 걸레 물냄새가 영숙의 얼굴 위로 올라왔지만 영숙은 눈 한 번 질끈 감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죠. 똑바로 흔들림 없이요. 그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사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뛰쳐나온 지연은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구두 굽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영숙 앞에 도착한 지연은 두 팔로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얼굴에 흐르는 더러운 물을 닦아주었지만 닦아도 물은 머리카락 사이에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지연의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을 하려 해도 목이 꽉 막혀서 소리가 되지 않았죠. 어머니 유니폼에서 올라오는 걸레 물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그 냄새가 지연의 울음을 끝내 터뜨려 버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연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며 매달리는 장면까지 친구들에게 보여준 꼴이 되자 오히려 더 거세게 목소리를 높였죠. 이 호텔은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정숙은 로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억울한 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시선을 돌릴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서 사람들의 눈을 떼어놓을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무례한 청소부를 당장 내쫓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이렇게 두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로비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고함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손님이 발걸음을 멈췄고 레스토랑 입구에서 나오던 가족 단위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전체가 정숙의 무대가 되어 있었지만 그 무대 위에서 정숙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안쪽 복도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 하나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 도윤이었죠. 직원 한 명이 급히 보고한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뛰어오면서도 이미 로비 상황을 파악한 듯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을 만큼 급하게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도윤이 뛰어오는 걸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드디어 자기 편이 왔다고 생각한 거죠. 지배인, 저 청소부부터 치워요. 손님한테 대드는 직원이 어딨어.
정숙은 손가락으로 영숙을 가리키며 명령하듯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직도 자신이 이 상황의 주인이라는 착각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정숙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구정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영숙에게로 곧장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영숙 앞에 멈춰선 도윤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였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조용해진 로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대표님. 그 세 글자가 로비 공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방금까지 수군거리던 손님들이 입을 다물었고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동시에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로비 전체가 정지한 것 같았어요. 정숙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도윤과 영숙 사이를 번갈아 보았지만 머릿속에서 상황이 처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흔들렸고 방금 전까지 붉었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쪽에서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호텔 사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영숙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를 이어 비서, 객실 담당 부장, 로비 매니저까지 줄지어 나와 영숙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모두가 영숙 앞에서 허리를 굽혔고 그중 몇몇은 영숙의 젖은 유니폼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표님이라고요? 저 사람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정물을 퍼붓던 상대가 이 호텔의 직원들이 줄지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정숙의 다리에서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죠. 친구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나머지 둘도 고개를 숙인 채 슬금슬금 뒤로 빠졌습니다. 아까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정숙 옆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로비 한가운데 정숙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영숙은 젖은 모습 그대로 천천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아직도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유니폼은 흠뻑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탓은 하지 마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로비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오늘 드러난 건 관리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아까까지는 구경하는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싸늘하고 무겁고 한치의 동정도 없는 시선이었죠. 정숙은 그 시선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입을 열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지연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정물에 젖은 모습인데도 지연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이 로비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아왔던 엄마,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엄마, 힘들어도 웃어 보이던 엄마. 그 엄마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걸 지연은 이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공개 모욕으로 시작된 로비의 사건은
단 한 번의 호칭과 고개 숙임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구정물을 퍼부은 사람이 바닥에 서고 구정물을 맞은 사람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로비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영숙은 호텔 꼭대기 층에 있는 조용한 라운지로 안내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깨끗한 옷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고 영숙은 갈아입은 뒤에도 머리카락 끝에서 희미하게 걸레 물냄새가 나는 듯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 자국을 대충 닦았지만 눈두덩이는 여전히 벌겋게 부어 있었죠. 찻잔을 손에 쥐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그 한마디에 담긴 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죠. 평생 곁에서 살아온 딸한테까지 숨겨야 했던 이유가 뭐냐는 그 서러움이었습니다. 영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감싼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라운지 안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흐르고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지연의 가슴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엄마 돈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왜 그렇게 평범한 척을 했는지, 왜 고된 청소 일을 계속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지냈는지 그 이유가 단 한 문장으로 풀린 거였죠. 지연이 아는 어머니는 생활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면서도 밥상에 반찬이 빠진 적 없고 학비가 밀린 적도 없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었을 줄은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였죠. 남편을 일찍 잃고 갓 태어난 지연을 아는 채 세상에 혼자 남겨졌던 그 시절. 호텔 청소, 식당 설거지, 새벽 공장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잠을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수년간 이어졌고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다고요. 그때는 누가 나를 무시해도 아무 말 못했어.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밤들이 녹아 있는지 지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삶이 어떤지 아니까 내가 적어도 돈 때문에 사람을 잘못 믿는 일은 없길 바랐다. 그 말이 지연의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찔렀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지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더 듣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그래도 내 남편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내 편에 서줄 사람인지 끝까지 보고 싶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보낸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첫 명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지연에게 앞치마를 던지며 우리 집에선 며느리가 다 해야 해라고 했던 목소리.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고 새벽부터 전을 부치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버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식탁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 정숙이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한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청소부 집안은 티가 난다니까 밥상 차리는 것도 어딘가 좀 부족해. 친척들이 웃었고 시누이 미연은 한술 더 떠서 오빠가 좀 더 좋은 집안 만났으면 우리 엄마도 덜 속상하셨을 텐데라며 지연의 배경을 대놓고 비웃었죠. 그때마다 지연이 바라본 건 남편 태수였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내 편에 서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번번이 고개를 돌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만 남았을 때도 돌아온 건 그냥 참고 넘어가 엄마가 원래 저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지연의 손을 잡고 내가 말할게라고 해준 적이 없었죠. 지연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는 왜 그 집에서 그렇게 바보처럼 참기만 했을까? 그 말에 영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어떤 말보다 따뜻했죠. 내가 바보였던 게 아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 없이, 흔들림 없이요. 너는 믿고 싶었던 거고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함부로 쓴 거다. 지연은 어머니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지연 안에 묵혀있던 자책의 매듭을 처음으로 풀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두툼한 봉투 안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숙이 서류를 펼치자 지연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만수의 회사였습니다. 재무상황 보고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 계획서, 그리고 자금 집행 일정표가 차례대로 정리돼 있었죠. 지연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시댁회사가 지금 진행하려는 큰 공사에 필요한 마지막 자금이 어머니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었다는 사실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회사의 마지막 줄이 어머니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영숙은 서류를 차분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원래도 흔들리던 회사였다. 오늘 일로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맡길 수 없다는 게 확인된 것뿐이다. 그 말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한도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던 상황에 대해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하는 사람.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려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곳에 돈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정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분한 결정이 시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마지막 자금줄이 끊기는 순간 시댁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라운지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영숙은 서류 봉투를 다시 강비서에게 건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는 그 고개짓 하나가 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신호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만수의 회사는 겉으로만 보면 번듯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넉넉한 사옥을 두고 직원 수십 명을 거느렸으며 최근에는 노인들이 살 집과 작은 호텔을 함께 짓는 대규모 복합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죠. 이 공사만 성공시키면 회사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는 게 만수의 계산이었고
사무실 벽에는 이미 완공 예상 조감도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공사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승부수라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속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사 장부를 들여다보면 빚이 자산보다 많았고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어요. 기존 공사 대금도 제때 못 받은 것이 여러 건 쌓여 있었고 밖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안에서는 돈이 여기저기 새고 있었습니다. 격리 직원은 매달 말이 되면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부터 내쉬었고 거래처에 보내야 할 대금을 한 주, 두 주씩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죠. 추가 자금 없이는 새 공사의 첫 삽도 뜨기 어려운 상태. 그게 만수 회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자금을 결정하는 쪽이 바로 영숙의 회사였습니다. 공사에 들어갈 큰 돈을 넣을지 말지 최종 도장을 찍는 사람이 영숙이었어요. 만수 회사 입장에서는 영숙 회사의 자금 집행이 곧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줄 하나에 회사의 운명이 매달려 있었던 거죠. 영숙은 사실 오래전부터 만수 회사에 대한 보고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재무 구조가 불안하다는 것, 내부에서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는 것, 경영진의 관리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것까지요. 한두 달 전에는 하청업체 대금 지급이 수차례 지연됐다는 보고도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마지막 심사를 더 꼼꼼히 보고 있었고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직접 목격한 정숙의 행동이 그 마지막 판단의 빈칸을 채워버렸습니다. 영숙 눈에 비친 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나누고 약한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집안의 본질이었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영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정숙의 행동은 이 집안 전체의 사람됨과 책임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회사 본사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프로젝터 화면에는 이번 분기 투자 심사 대상 업체 목록이 떠 있었죠. 만수 회사 이름도 그 목록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담당 임원들은 영숙이 자리에 앉자마자 미묘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던 겁니다. 만수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종이 넘기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한 장씩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업체, 두 번째 업체, 세 번째 업체. 각 업체에 대해 짧은 코멘트를 남기며 빠르게 넘어갔죠. 그러다가 만수 회사 이름이 적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펜을 돌리던 임원도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던 실무자도 전부 동작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보았죠. 영숙은 서류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회의실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2배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죠. 다음에 나올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진 것인지를요. 한참 뒤 영숙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세요. 재무도 불안하고 신뢰도 맡길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임원 하나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재무 담당자는 펜을 놓으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결정이었죠. 이 자리에 앉은 누구도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숙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위험한 회사였고 사람까지 확인됐습니다. 그 말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문제의 마지막 확인이 더해진 것뿐이라는 뜻이었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 비서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자금 집행 보류 공문과 계약 재검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강 비서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고 이미 이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서류 양식까지 미리 준비해 둔 모양이었습니다. 관련 부서에는 만수 회사를 대신할 다른 업체 검토에 들어가라는 지시가 내려갔죠. 하지만 영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협력업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남은 자료와 돈 흐름도 모두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 추가 지시는 단순히 만수 회사와의 거래를 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었습니다. 만수 회사가 무너질 경우 그 아래에서 함께 일하던 작은 업체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뜻이었죠. 파괴가 아니라 정리, 보복이 아니라 책임. 영숙의 복수는 처음부터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만수 회사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줄을 영숙이 직접 손으로 끊어버리는 본격적인 복수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만수 회사는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의자를 밀어넣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서는 영숙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연은 어머니의 그 담담한 얼굴을 보며 직감했죠. 방금 저 회의실 안에서 내려진 차분한 한마디가 시댁 식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서류 한 장과 도장 하나 그리고 이 회사는 제외하세요라는 냉정한 말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금 집행 보류 통보가 내려진 다음 날부터 만수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앉던 구내식당에서는 웃음소리 대신 낮은 속삭임만 오갔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번 공사 무산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안이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건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공사를 함께 준비하며 자재를 미리 발주하고 인력까지 확보해 두었던 업체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전화를 끊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만 남긴 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제까지 매일 전화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전화기 너머로 돌아오는 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뿐이었죠. 그리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길지 않은 통화였지만 그 한 통의 전화로 회사 안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무팀장의 얼굴이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하얗게 질렸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은행이 등을 돌렸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회계팀에서는 더 심각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달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불안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복도에서 대놓고 이 회사 얼마나 버티겠냐는 말이 오가기도 했어요. 수십 년 쌓아 올린 회사가 며칠 만에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태수는 이를 악물고 거래처를 붙잡으려 뛰어다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차를 몰고 돌아다니며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났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은 귀사와 진행이 어렵습니다. 같은 말이 3번, 4번 반복되자 태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고 차 안에서 핸들을 쥔 채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앉아 있는 날이 늘어갔죠. 예전에는 명함 한 장이면 열리던 문들이 지금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사장실에 혼자 앉아 재무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숫자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지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죠. 빚의 규모, 밀린 대금, 은행 이자, 임직원 인건비. 숫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감은 만수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그런데 정숙은 달랐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청소부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되냐? 저녁 식탁에서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밥그릇 옆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으로 밀어내며 이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정숙의 눈에는 아직도 영숙이 청소 유니폼을 입은 사돈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의 생사를 쥐고 있는 투자 결정권자라는 현실이 정숙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 말에 태수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태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그날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안 왔어. 그 한마디가 식탁 위 공기를 찢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고 만수는 수저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 집안에서 태수가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정숙이 벌떡 일어서며 내가 감히 엄마한테 라고 소리쳤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린 채 더 이상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그만해라고 낮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중재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밥과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만 남았고 가족이라는 틀 자체가 소리 없이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관문 앞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무심코 꺼내 뜯었죠. 압류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정숙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졌습니다.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현관 타일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종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죠. 그제야 정숙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잃기 시작한 것이 체면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 회사, 남편의 신뢰, 아들의 존경.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겹씩 벗겨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정숙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영숙은 자기 사무실에서 하도급 업체 피해 현황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수회사 아래에서 일하던 작은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자재비를 미리 지불하고 인부를 고용했다가 공사가 멈추면서 빚만 떠안게 된 영세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서류 안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돈 떼이는 사람부터 살려야 합니다. 잘못은 위에서 한 겁니다. 강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영숙은 피해 업체별 상황을 따로 정리해서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수가 단순한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만수는 텅 빈 사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조명만 켜진 어두운 방 안에서 만수는 오랫동안 한 곳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쉽게 봤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사장실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만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내뱉은 진심 어린 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결국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것. 살 길을 찾으려면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태수가 지연의 회사 앞에 나타난 건 평일 오후였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셔츠 칼라 사이로 구겨 넣은 상태였죠.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아 턱 아래로 거친 수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때 말끔한 차림으로 거래처를 누비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태수는 건물 앞 화단 옆에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할 때쯤에야 지연이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죠. 태수는 급히 다가갔지만 지연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자 앞을 막아서듯 돌아가 마주 섰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 놀라움은 없었어요. 마치 이 사람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보도블록 위에 양복 바지가 닿았고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지만 태수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장모님께 말해줘. 우리 집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코끝이 빨개져 있었고 눈가에는 핏줄이 서 있었죠. 과거의 당당한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지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은 태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흔들림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삼켜왔던 말을 이제야 꺼내려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쏟은 건 구정물만이 아니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버텨온 삶을 짓밟은 거야. 새벽마다 일어나서 바닥 닦고 손 갈라져 피나도 장갑 끼고 일하며 나 키워낸 엄마. 그 엄마한테 더러운 물을 머리 위로 쏟아부은 거야. 태수의 고개가 조금 더 숙여졌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꽉 쥐어졌죠. 지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 태수가 고개를 들려 했지만 지연의 다음 말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 사람이 아니었어.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이었죠. 태수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어요. 지연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태수 앞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봉투 안에서 반쯤 보이는 종이 위에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킬게요. 여기까지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어요. 오랫동안 고이고 고여서 단단해진 결심. 더 이상 누군가의 방관 속에서 참고 살지 않겠다는 스스로 세운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종이를 집으려다가 멈추고 다시 손을 뻗다가 또 거두었죠. 붙잡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태수 자신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태수는 서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고 지연은 뒤돌아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지연은 시댁과 연결된 모든 것을 끊어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한편 만수와 정숙은 영숙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죠. 지금은 일정이 어렵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했을 때도 답은 같았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두 번째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의 손에서 수화기가 천천히 내려왔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세와 관리비 고지서가 쌓이기 시작했고 한때 명품 가방과 옷으로 가득했던 드레스룸은 하나둘 빈자리가 늘어갔습니다. 정숙이 아끼던 가방을 중고로 내놓아야 했고 만수의 골프채도 처분해야 했죠. 냉장고 안이 텅 비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숙은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반찬을 고르는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다 말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죠. 불과 몇 주 전까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피부 관리를 받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눈 밑이 꺼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만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 그 말은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딘가 부족했어요. 그 안에는 후회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으니까요. 잘못했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공포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서실에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전화가 왔을 때 만수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만수의 표정을 살피다가 뭐래? 라고 물었고 만수가 만나주신다고 했어라고 대답하자 정숙의 무릎에서 힘이 풀리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면담 당일 아침 만수와 정숙은 오랜만에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골라 입은 옷은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평범한 정장이었고 만수의 구두는 오래되어 뒤축이 닳아 있었죠. 현관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태수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고 차 안에는 내내 침묵만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너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릴 곳을 향해 가는 간절하고 초라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영숙 회사 본사 회의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의 통유리 창으로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영숙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강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서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지연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테이블 아래 무릎 위에 올린 손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로 정숙 그리고 태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옷 아래로 드러나는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죠. 만수의 눈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태수의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제일 마지막에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본 순간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버티려 했지만 버틸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풀리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치마 끝이 회의실 바닥 위로 퍼졌습니다. 대표님, 아니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었고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그 모습을 본 태수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회의실 바닥에 양복 바지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고 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지연이 지켜주지 못한 것도 장모님께 무례했던 것도 전부 제 책임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정숙과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걱정이 아니라 지연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만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결국 자신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다리, 그리고 다른 다리. 뻣뻣한 관절이 바닥에 닿을 때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만수는 이를 악물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회사를 살려달라는 절박함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도 영숙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지도 서류를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회의실 안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숙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새어나왔고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침묵이 가장 무서운 대답이라는 걸 세 사람은 그 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가볍게 눈짓을 하자 강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죠. 밀린 직원 급여, 끊긴 협력업체 계약 건수, 은행 대출 상환 일정, 압류 진행 상황. 숫자들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정숙의 어깨가 움찔거렸고 태수는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숫자로 환산된 현실은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고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강 비서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뒤로 물러서자 영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를 살려달라고 할 일이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생각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고 눈물에 젖은 얼굴로 두 손을 모아쥐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영숙은 이미 구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의 눈에는 반성보다 공포가 더 크게 들어차 있었으니까요.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무서워서 하는 말이라는 게 눈빛만 봐도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죠. 한때 식탁 위에서 지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던 그 사람이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시원해야 할 텐데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원함도 안도감도 아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먹먹함이 가슴 안에 고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만수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그 시선이 우연히 영숙의 발목 쪽에 멈췄습니다. 영숙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바지 끝이 살짝 올라간 사이로 왼쪽 발목에 오래된 흉터가 보였던 겁니다. 울퉁불퉁하게 아문살같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지워지지 않은 깊은 자국이었죠. 만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금세 눈동자 전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갑자기 열린 것처럼 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올려다보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비 오는 날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울고 있던 정숙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태수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지연은 의자에서 등이 떨어지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직감했습니다. 영숙은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그 몇 초가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마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죠. 영숙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짚고 있는 손도 영숙을 올려다보는 눈도 전부 떨리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회사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수의 눈에는 회사도 돈도 이 회의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직 영숙의 발목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만이 만수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30년 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도, 태수도, 지연도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이었는데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뒤집혔는데 문이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눈이 허공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30년 전 그 밤으로 돌아간 것처럼 동공이 초점을 잃고 흔들렸죠. 안전벨트에 목이 졸렸고 깨진 유리 사이로 빗물이 들어왔습니다. 경적을 눌러도 소리가 안 났어요. 손이 닿는 데마다 피가 묻었고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진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숙의 울음이 멈춰 있었습니다. 태수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회의실 안에는 만수의 떨리는 목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한 톨 더 가늘어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여자가 빗속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차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찌그러진 유리창을 맨손으로 깨기 시작했습니다. 팔뚝만 한 돌멩이를 집어들고 몇 번이고 내리쳤어요. 유리가 깨지면서 그 사람 손에도 피가 났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손이 바닥 위에서 떨렸고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겨우 유리가 깨졌을 때 그 사람이 두 팔로 저를 끌어냈습니다. 제 몸이 차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사람 발목이 찌그러진 차 문짝에 끼었어요. 만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피가 많이 났습니다. 발목에서 줄줄 흘렀는데도 그 사람은 저를 놓지 않았어요.
도로 옆 풀밭까지 저를 끌고 가서 눕히고 제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말했습니다. 눈 뜨고 계세요. 잠들면 안 됩니다. 하고요. 만수의 목소리가 끝내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 발목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가 많이 났는데도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울렸습니다. 소리가 울린 게 아니라 그 말의 무게가 벽과 천장과 바닥을 타고 퍼지며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린 거였죠. 강비서는 서류를 쥔 손이 멈춰 있었고 지연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를 바라보는 눈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두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만수가 무너졌습니다. 무릎 꿇은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그대로 엎드렸고 어깨가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터져나온 건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평생 가장 노릇을 하며 울음을 삼켜왔을 남자가 회의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돈이었습니까? 울음에 섞인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의 등이 들썩일 때마다 바닥에 짚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고 목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은 30년 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까까지 흐르던 눈물이 멈췄고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구정물을 머리 위로 퍼부은 그 사람이 남편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충격 속에서도 정숙은 끝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무너지는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아닌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만수가 정숙을 향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없었으면 나도 없고 지금 내가 누리던 것도 없었어. 만수의 고함이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정숙의 몸이 움찔했고 눈이 크게 떠졌죠.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집도 내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다 없었어. 태수도 없고 이 가정도 없었다고. 그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정숙의 눈빛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까까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얼굴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두 손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헛되이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어요. 살려달라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눈물도 아니었죠.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바닥에 깔려 겨우 들렸습니다. 은인에게 그런 짓을.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처음으로 정숙의 입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의 말이었죠. 정숙의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바닥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장모님이었다는 사실. 그 은인의 딸인 지연을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시어머니가 그분에게 구정물을 퍼부을 때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태수의 머릿속을 때렸고 부끄러움과 후회가 뼈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서러움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30년 전 빗속에서 낯선 사람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라는 사실. 발목이 차문에 끼어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자기 엄마라는 사실. 그 사실이 지연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고 뜨거운 것이 가슴 안에서 끝없이 차올랐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도 그냥 사람이니까 한 일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떨리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사람답게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비난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무게로 방 안 모든 사람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만수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소리 없이 울었고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고 태수는 주먹을 꽉 쥔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잠깐 쥐어주었고 그 짧은 온기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클라이맥스를 맞이했습니다. 로비에서의 반전이 체면을 뒤집은 것이었다면 이 순간은 사람의 마음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빗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구정물과 모욕을 거쳐 이 회의실 바닥 위에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회의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영숙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쪽도 용서를 줄 수 있는 쪽도 쉽게 입을 열 수 없는 무게가 그 방 안에 가라앉아 있었으니까요.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다시 세우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엎드린 세 사람을 한번 둘러본 뒤 말을 이었죠. 회사부터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바로 세우세요.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밀린 직원 급여를 먼저 정리할 것.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에게 보상할 것. 그동안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그리고 경영권을 내려놓을 것. 4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쉬운 것은 없었지만 영숙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만수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울음을 삼키며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남은 자산을 정리해 직원들 급여를 먼저 지급했고 협력업체 피해 보상에 나머지를 쏟아부었죠. 사옥은 매각되었고 만수의 이름이 걸려있던 사장실 문패는 조용히 떼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몇 주 만에 사라져갔지만 세 사람 중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호텔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로비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때 영숙이 밀었던 것과 똑같은 청소 카트를 밀며 손님들 발끝을 피해 움직이는 법을 배웠죠. 처음에는 걸레를 짜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정숙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드는 것이었죠. 정숙은 로비에서 일할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까,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일했어요. 어깨를 웅크리고 최대한 작아지려 했고 로비의 웃음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을 닫고 있는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살짝 들자 레스토랑 쪽에서 걸어오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는 그 모습이 몇 달 전 자기 자신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어머, 정숙이 아니야? 친구 하나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정숙의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쳤죠. 너 여기서 뭐해? 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쏟아야 했어요.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몇 달 전 바로 이 로비에서 자신이 영숙에게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커피를 발등에 쏟고 이름표를 뜯어 던지고 구정물을 머리 위로 퍼붓던 자신의 모습이요. 그때 영숙이 느꼈을 것을 정숙은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지나간 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정숙은 자기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여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일했습니다. 로비를 닦을 때 손님이 지나가면 가볍게 목례를 했고 쏟아진 음료를 닦아주며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건넸죠. 어느 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선배님은 참 다정하시다고 하자 정숙은 한참을 말없이 웃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나눈 내가 가장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만수와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수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는 일을 시작했고 태수는 물류 창고에서 새벽 배송 일을 했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헬멧을 쓰고 벽돌을 옮기는 만수의 등에는 땀이 흘러 셔츠가 등판에 달라붙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 상자를 싸는 태수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무시했던 사람들의 삶을 이제 자기 몸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지연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 같은 작은 일부터 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지연의 발걸음에는 예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고 퇴근길 어머니와 나란히 걷는 지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시댁 식구들의 변화를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비서를 통해 정숙이 호텔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만수가 현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세 사람 모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강비서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하도급 현장 하나를 만수에게 맡겨보라고요.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기회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만수는 현장 사무실에서 한참을 울었고
정숙은 호텔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껴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숙이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말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체면도 계산도 아닌 순수한 진심이요.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이 긴 이야기를 가장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구정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급 호텔 로비에서 한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진 더러운 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람을 살리는 선택으로 끝났습니다. 30년 전 빗속에서 낯선 사람을 살렸던 영숙이 30년 뒤에도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무너뜨리는 대신 다시 세우는 쪽을, 버리는 대신 기회를 주는 쪽을 택한 거죠. 진짜 품격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조용한 감동으로 남기며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자꾸 한 장면에 멈추게 됐습니다. 정숙이 청소부가 되어 호텔 로비 바닥을 닦다가 옛 친구들과 마주치는 그 순간이요. 너 여기서 뭐 해? 라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정숙이 느꼈을 감정. 그게 바로 영숙이 평생 삼켜왔던 감정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나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참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로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견뎌왔는지, 어떤 비를 맞으며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았는지는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영숙은 30년 전 빗속에서 낯선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30년 뒤에는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다시 세우는 쪽을 택한 거죠. 저는 그게 진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품격은 누가 뭐래도 당신이 살아온 삶 그 자체에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